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헝다그룹 사태 공동부유 실체 드러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헝다그룹의 사태는 공동부유의 문제가 커지면서 일어난 사태라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주창하는 인민이 함께 부유해졌다는 뜻으로 공산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경제정책 슬로건이죠. 개혁 개방 이후 일부 지역, 일부 사람만이 먼저 부자로 만들자라고 하는 덩샤오핑의 선보론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초점이 인민의 삶의 질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호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도 이전에 공동 부유를 언급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 언급의 빈도수가 급증했고 지난 8월 달에 열린 중앙재경위원회의 10차 회의에서 공동 부유를 국정기조로 전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산당에 길들이기에 숨을 죽이고 있던 중국의 민영그룹들은 공동부유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죠. 최근 사교육의 금지나 아니면 부동산의 규제 이렇게 나서는 것도 공동부유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부유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서 민심 이반을 막고 그리고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을 실행을 함으로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막는다라는 것은 부의 집중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노력하지 않는 입장 이러한 입장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공동부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적으로는 공동부유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검은백조 그리고 회색 코뿔소의 등장입니다. 검은백조의 경우 베이징 천안문에 등장을 했죠. 검은백조는 단지 돌발 사건이라고 하면 회색 코뿔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검은백조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우환이 일어났을 때, 그 국가의 우환이 일어났을 때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징조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코뿔소가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피해야 돼요. 특별히 사자와 같은 경우도 코뿔소의 이러한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찢어 죽이는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의 실행으로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회색코뿔소로 불리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별히 회색코뿔소란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서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지만 쉽게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소라는 거죠. 이 단어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셸 부커가 2013년도 다버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경계해야 될 회색 코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림자 금융,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세 번째 국내 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네 번째로는 지방 정부 부채, 다섯 번째로는 해외 인수 합병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림자 금융에서도 지금 문제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도 지금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품이 한번 꺼지게 되면 지금 자금이 경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까 언급드렸던 블랙스완, 검은 백조의 경우 이 동물이 나타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문 광장에 검은 백조가 나타났죠. 그래서 올해 우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불길한 징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색 코뿔소로 지목된 부동산 거품이 헝다그룹에서 지금 드러났는데 중국의 대응이 궁금해지는 거죠. 현재 중국은 이 동물의 언급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색 코뿔소, 부동산 거품, 헝다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중국에서의 가장 강력한 회색 코뿔소 불리는 부동산 거품이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를 안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까지 갈 거냐, 이번 달은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 달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을 가지고 지금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나눠주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입장이죠. 회사는 아직까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나서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헝다그룹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는 높은 차입 투자,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한 경영이 원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동부유를 주창을 하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내세운 중국 정부가 시장 자금줄을 옥죄인 것이 직격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차입 경영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주택 구매자들까지 대출 기회를 막아버리게 된 거죠. 지금 주택 대출자들이 이러한 자금까지 열어주게 된다면 다시 선구매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이것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유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관련 대출을 회수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헝다그룹의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중국 전반으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한번 터질 문제는 터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헝다그룹은 작년 말 기준 총 부채가 1조 9,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35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이 약 480조 원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70% 이상 수준의 금액이 헝다그룹의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돌리고 있는 예산 자체가 480억 정도? 480조 정도? 그런데 지금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350조예요. 350조. 350조가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부채 예산을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헝다그룹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헝다그룹의 부채가 높은 것은 부동산 산업의 특성상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부동산 기업들은 부동산의 미래의 가치를 믿고 고이에게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말하자면 토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돈은 대부분 은행의 대출로 조달이 됩니다. 헝다그룹은 여기에 플러스 원이 하나가 더 있죠. 재테크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인 헝다차이푸의 존재입니다. 계열사 헝다차이푸의 주요 재테크 상품은 사실상 고리대금업으로 운영이 되죠. 일반적 고리대금은 대출자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하지만 헝다차이푸는 그 반대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고 만기 시 약속한 수익까지 상환을 한다는 거죠. 헝다차이푸는 일반 은행 금리의 2배인 7% 이상의 수익과 원금 상환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헝다차이푸입니다. 그러면서 본사인 헝다그룹이 이를 보증한다고 약속을 했죠. 높은 이율에 혹한 사람들이 앞다퉈 헝다차이푸에 돈을 맡겼습니다. 은행에 들어갈 돈이 헝다차이푸에 들어가고, 이 헝다차이푸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더해서 돈을 돌려주는 입장이죠. 여기에 궁금한 점은 어떻게 헝다그룹이 전체 부채가 약 2조 위안 이상인 상황에서 헝다차이푸는 수익과 원금 상환을 약속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헝다차이푸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단 종합해보면 헝다차이푸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그룹 채무를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헝다그룹의 천문학적인 부채에는 주택을 다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수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해서 돈을 지금 만기 때 다 지어졌을 때 나머지 한 40%를 이렇게 지급하면서 집에 들어가죠. 이렇게 선수금을 받는 것도 지금 헝다그룹의 부채로 잡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지지 않은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금은 특히 착한 부채로 불리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채이죠. 이 부채 중에 일부가, 많은 부분이 지금 헝다그룹의 부채로 남아져 있는데, 지금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 자금줄을 통째로 막으면서 그 토지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건설도 안 돼요. 건설도 안 되면 다시 이 그 선수금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이전 중국의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 선수금들이 그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했지만,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혹한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악재가 되는 것이 이 선수금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난 7월에 중국의 광파은행은 헝다그룹의 자산을 동결을 했고, 후난성 지방정부는 10월 말까지 헝다그룹 산하 2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까지 금지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분양까지 금지하게 되면 이 분양을 통해서 선수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수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생기겠죠. 이를 통해서 헝다그룹의 자금으로 바뀌어야 될 선수금이 그대로 다시 되돌려 갚아야 될 부채로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에 헝다그룹은 여러가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채권, 재테크 상품,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선수금, 이 모두가 부채가 된다는 거죠. 또한 은행 대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이동안 그 부동산 경기의 상승, 절대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채권에 많이 투자한 상황이에요. 재테크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부채로 헝다그룹에 남아있고, 그리고 외환채 시장에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민민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외환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건축자재, 인테리어 자재, 건축 설계 등 많은 항목에서의 미지급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중국 은행들은, 아니면 외국계 은행들은 헝다그룹을 지원을 했을까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부동산 불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가 있었지만 한동안 부동산 불패가 약간 꺼졌다가 다시 부동산 불패가 떠오른 입장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까지 부동산이 경기가 화랑이어서 여기에 돈이 많이 돌거든요. 이 돈이 돌면서 이 나머지 잉여, 이득이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원동력을 중국 정부 입장에서 꺼트려 버린다는 거죠. 즉,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 이 헝다 차이프를 통한 개인들의 투자, 이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헝다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야반 도주를 하겠느냐? 사람이 도망가더라도 집은 도망가지 않는다. 돈은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안 지금 현재 유령도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령도시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현 상황에서 드디어 하향점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공동무유를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기, 그리고 개인들의 대출 금지까지 시키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사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채권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까지,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부동산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막았던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헝다그룹의 파산설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대마불사, 다시 말하면 덩치가 큰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헝다는 너무 커서 쓰러질 수 없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해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그리고 대우건설과 같은 경우 절대로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에 지금 IMF 때를 생각하면 기아자동차를 생각하면 돼요. 기아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주식이 1,000원대까지 5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몇만원씩 가죠. 거의 100배 가까이 뛰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국가적으로 기간 산업이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 공동부유 정책을 쓰면서
작은 경색이 일어납니다. 은행을 옥죄고, 그리고 또 은행을 옥죄면서 개인 대출도 해주지 않고 회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세상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쓰러지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 헝다그룹의 미래는 어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헝다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 중앙정부의 2020년도 재정 수입은 7조에서 8조 위안, 한국 돈으로 1280에서 1460조로 지금 불리고 있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350조, 350조가 아니죠. 거의 500조가 되죠. 500조. 한국이 500조, 480조라고 그랬으니까 500조가 되는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 2배 반에서 3배? 3배 정도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금액과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350조의 그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총 부채의 3, 4배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이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그리고 군비경쟁, 한국도 지금 군비경쟁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군비경쟁. 호주가 핵잠수함 들어가고요. 한국이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북한도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있으면서 한국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분쟁, 그리고 한국과의 군비경쟁, 대만과의 군비경쟁 이렇게 벌이면서 중국의 정부의 살림살이도 빠듯하다는 거죠. 물론 돈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만약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의 이 도와주게 된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게다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부채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도미노 효과로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연쇄 채무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구조적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반드시 고쳐야 될 점으로 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면 칭화유니의 상황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칭화유니그룹처럼 회사를 제때 파산시킨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지는 못하고 지금 오늘 문제가 되죠. 외환채가 돌아옵니다. 이 외환채를 갚게 되면 스스로 갚아라. 물론 뒤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스스로 갚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만약 갚지 못하면 파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법정관리를 시키면서 일부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갚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칭화유니그룹과 다른 점은 칭화유니그룹과 같은 경우는 기술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살리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재정을 투입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지금 부동산 문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면서 오히려 지금 은행과 그 개인의 삶까지 피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헝다그룹은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갚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돈을 갚는다. 실질적으로 헝다그룹도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을 부동산으로 맞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맞바꾼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 빚 갚는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국유은행이고 2순위가 지방정부은행, 3순위가 그 외 금융기관, 그리고 다른 기업들. 자, 보시면 채권의 문제예요. 채권 순위, 후순위 채권이냐 선순위 채권이냐 이러한 문제인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많이 물려있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조금 피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특별히 일반 투자자는 헝다 차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던 채권을 샀던 이러한 일반 투자자는 맨 마지막으로 놓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즉 개미들의 타격이 제일 크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공동부유라는 것은 서민들을 잘 살게 해보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공동부유를 주창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헝다 차이프에 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터졌어요. 헝다그룹의 미래를 이미 예견한 임원들의 의혹이라는 건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은 18일 헝다 차이프의 투자 상품을 보유한 일부 임원의 만기 도래 전에 투자금을 돌려갔다라는 의혹이 인정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헝다차이프에 돈을 투자해라? 여기 원금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죠. 헝다그룹은 고위 임원들도 헝다차이프의 상품을 투자한다며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의 손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의 상환 능력이 문제가 생겼음을 먼저 알게 된 그룹의 임직원들이 몰래 자기 돈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심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된 공동 부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헝다그룹의 처리는 향후 공동 부유에 대한 실천에 대한 심판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지부는 더불어 잘 살자 라고 주창하는 공동 부유를 선언을 했죠. 정부는 국유은행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우선 보호하고 그 다음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 부담은 공동, 그리고 부유는 한쪽으로 몰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동 따로 부유 따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동 부유라는 것은 같이 잘 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데 잘 살 때는 같이, 못 살 때는 한쪽만 피보는 이러한 상황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특히 헝다차이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늦게 구제를 받을 것 같다는 이러한 불길한 예감이라는 거죠. 그 결과 부유한 사람의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동 부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더불어 잘 살자라는 그 중국 공산당의 부유의 구호는 지금 남의 부유는 공유하고 자신의 부유는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중적 구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처리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될까? 라는 보는 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상은 헝다그룹을 파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헝다그룹이 극적으로 살아난다면 이러한 것들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일 것 같아요. 만약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경우 큰 폭풍은 예상이 되지만 그만큼 경제적 타격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만기가 도래되는 이러한 회사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 계속 막아내고 갈 수가 있느냐,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갈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구조 조정의 동력을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 인수나 구제 자금 투입의 시간이 만약 끌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덜하겠지만 여파는 길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내년에 올림픽이 벌어지거든요. 내년에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맞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 초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지금까지도 한 30년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헝다그룹 문제가 뿐만 아니라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헝다그룹에 촉발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국영그룹의 과도한 레버리지, 지방정부의 부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갈등을 끝내고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서면 중국은 반드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상황이 없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차기 정권에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공화당, 특별히 트럼프가 원하는 중국과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금융시장은 이미 디폴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다그룹이 맞이하는 1차적인 고비는 5년 만기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 8,4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23일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를 지금 봐야 돼요. 이날 헝다그룹은 영내 채권에 대한 이자 2억 3,200만 위안, 3,600만 달러를 지금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헝다그룹 하나로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헝다그룹은 물론
공급 업체를 포함한 중국 건설업 전반의 유동성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가 건설 중인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면서 150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이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전망이고, 중국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40%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약세의 흐름이 민간 소비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 가계 자산의 40%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지금 중국 전체의 GDP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까지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8월 주택 매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하고 팬데믹 사태 초기보다 한파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한 중국 경제의 탈선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1차의 문제는 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홍콩 소재 웰시증권의 루이스 최 이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헝다그룹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중국 건설사들의 달러와 채권의 디폴트가 본물을 잃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헝다그룹은 대마불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국 입장으로서도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헝다그룹의 문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났냐 아니면 꺼지느냐, 그리고 중국이 주창하는 공동 부유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공동 부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공동으로, 그리고 잘 못 되는 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못 되는 지점에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아지고 이 갭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